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정치의 맥 시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김성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유달리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오늘요? 네. 네, 목소리가 좋은가요? 가라앉았나요? 아니 너무 부드러운데요. 감사합니다. DJ 같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네, 그 영상들이 화를 돋구는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영상. 아침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와 세상에는 두 종류의 판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이다. 예, 꼭 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다양한 재판 얘기하기 전에 그 맥락을 좀 살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는 최상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신 몇 장면만 기억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다시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럴 것도 없었고. 지금 그 조태열 전 장관의 저 발언을 제가 누차 들었는데 최상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최상목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방조한 거 아니냐. 그리고 CCTV 우리는 음성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앉아서 별다른 저항을 하는 것 같지 않고 뭐 서류 전달해주고 이런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세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최상목의 그간에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려고 했던 그 과거에 대행의 대행 모습과 스스로 국회에 나서 거짓말했던 모습과 조태열 전 장관의 저 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평론가님. 네. 심약한 기회주의자. 심약한 기회주의자. 네. 아, 뭔지 확 와요. 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때 경제수석으로 있었을 때였거든요. 청와대에. 그때 각 기업체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랬죠. 미르케이 재단 돈 내라고 할 때 그때 그 회의 주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법처리에서 빠졌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도 왜 저 사람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맞아요. 빠졌지?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묘한 재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사법처리 물론 이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법대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책임질 것에 대해서 면피하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번에도 역시 국무회의 때 자기가 반대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했다고 그러면 되돌아야지. 네.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윤석열 앞에서는 되들지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다가 회의 딱 끝나고 나니까 너는 참 비겁하구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거 사실은 조금 더 계산이 빠른 사람 같으면 머리 좋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될 수 있겠다. 네.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심약한 기회주의자로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뭐 주력할 만큼 그 정도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해요. 저도 알리바이용으로 남겨놓은 저 문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조태열도 기억하는 걸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얘기 못하다가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어 놨거나 그리고 또 파면 이전까지 본인이 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세게 얘기했다. 네. 이 양반이 이거 어쩌려고 그러지 한덕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년 관료 생활을 이렇게 마감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앞에서 얘기 못했지만 한덕수한테 한덕수 앞에서. 뭐 만만한가 보죠. 한덕수는 제가 볼 땐.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내란이 발생해서 저희 비상계엄이 해제가 된 다음이라면 나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네네. 그건 자기의 중요한 알리바이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기존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나는 달랐어라고 얘기하는데 찍소리 안 했다는 건 파면될지 안 될지 몰랐으니까 어쩌면 그때까지 계속 아까 말씀하신 걸 비겁한 행동을 계속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파면된 이후에도 소위 최상목이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한 얘기가 맞나? 잘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근데 네. 희한하게도 최상목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 지금까지. 네. 지난번 박근혜 탄핵 박근혜 때도 때도. 유일하게 빠져나가서 본인 아무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고 네. 지금도 희한하게 가장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고 네. 주변에 비호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대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조태열과 최상목은 뭔가 서로 좀 생각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네.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CCTV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잠겨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상목 전 부총리는요 교도소 담장 잘 걷는 고개사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담장 위를 잘 걷는 네. 줄타기 잘하는 사람 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게요. 만약에 진짜 계엄을 바로잡겠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그때 재판관 임명하고 그러니까요.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기회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정말 잘못된 계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는 노력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안 거예요. 했죠. 그러니까 왜 제가 담장 위를 걷는다, 줄타기 잘한다 말씀드리냐면은 나는 어쨌든 보수 쪽 진영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엄 자체가 이게 합법화가 될 수는 없어라는 건 자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 때도. 정말 그러니까 기회주의자. 한덕수하고 나는 달라. 네. 한덕수는 그래도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란이 뭐 주요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법 처리에서 좀 빠질 수 있으려면은 네. 최소한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네. 것도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할 사람만 네. 딱 할 수 있는 것만 그것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보수정의 입맛에 맞춰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결국은 자기랑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휴대전화 끄고 갑자기 장적해 버리잖아요. 지금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겨레 만평이 아주 잘 그렸던데요. 아. 아마 그 환율 우리 떨어지고 네네. 달러 가치가 높을 때 그때 거기에 베팅했다고 하잖아요. 2억 달러인가요? 네. 2억 달러는 아니었고요. 2억 달러면 엄청나죠. 2억 달러 너무 많고요. 제가 요즘 억인 너무 것 트럼프 같다. 2억 구성- 정도 원화로. 됐죠. 2억 우리도 2억 정도. 제가 요즘 달러에 심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네. 지금도 그 국장에 좀 주식 투자를 하시나? 지금도 아니 지금 한참 불장 뭐 약간 요즘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최상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투자했던 사람 그러니까 연락 경제부총리가 끊고 휴대폰 네. 끄고 난 다음에 열심히 투자하고 계시나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하던데요. 딱 그거 아닌가 싶어요. 아까 근데 네. 이 부분은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F4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입법 기구라고 하는 용지를 받았다. 비상 입법 기구는 상식적으로 입법 기구를 폐하고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 국회를 없애라는 얘기구나. 대신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란 얘기구나. 만드는데 왜 나한테 줬을까? 나보고 돈 만들란 얘기구나. 첫 보면 알죠. 그렇죠? 그럼 F4A 열었잖아요. 네. 네, 기재부 간부회의도 열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말대로 50년 관료 생활 이따위로 정리할 겁니다라고 한덕수한테 얘기한 사람이면 F4A를 뭐하러 엽니까? 그러네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뭐하러 엽니까? 그리고 기재부 간부회의를 열었으면 거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간부들한테. 야 이거 불법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과 무관하게 네. 본인의 행적 자체가 네. 말과 다르게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행동은 명백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회의를 왜 해? 회의를 했으면 반대를 했었어야지. 반대했으면 F4A에 참여했던 뭐 한국은행 총재든 누구든 그 사람은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는 실행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 제가 둘차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계엄 문건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해당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지만 직접 윤석열한테 받았다고 보도한 매체가 있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최상목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 누구를 통해 직원을 통해서 건네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위치가 어딘지 자기는 내용도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네. 근데 동아일보 당시의 보도를 보면 직접 받았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슬쩍 얘기하고 저기 가면 슬쩍 얘기하는 거야. 얘기가 살짝 달라지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정설과 네. 일종의 야사처럼 만들어 놓은 두 개 버전으로. 두 개 버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조사 받을 당시에는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자리에서는 저는 제가 직접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 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네,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법 처리 받을 만큼의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딱 그 그러니까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그 평론가님이 뭐 심약한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제 주관적인 판단은 그냥 영악한 기회주의자라고 영악한 기회주의자. 심약한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두 번이나 저렇게 빠져나올 정도면 간악한 거죠. 간악한 건가요? 네, 각자의 형용사. 강력해지는데 표현이. 각자의 형용사 하나씩 달기로. 일단 제가 이것을 이제 다룬 이유는 이제 최상무 부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이진관 판사에 부장판사. 대해서 부장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직위원만 보다가 이 판사를 보니까 아 여기 그냥 교과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상무 부총리 안 오니까 다시 연락해서 또 불러라. 이상미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럼 500만 원 때려. 네. 그렇게 정말 교과서적으로 가고 있죠. 그 장면 하나 뒤에 저희들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보고 가죠.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과 또 대화가 있는데요. 저희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검찰에 두 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입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전직 장관으로서의 어떤 죄책감, 국민에 대한 미안함, 양심, 표정과 말투에 전혀 1도 안 느껴지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자들이 전 국무위원들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저 재판정이 비공개 재판이 아니잖아요. 공개 재판이잖아요. 공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서처럼 나와 있는 글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태도와 자세를 그럼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사가 왜 중요하냐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 같은 경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자가 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말이 아니라 태도 이런 거 다 태도. 보는 건데 네. 국민들은 그래서 공개 재판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보려고 하는 건데 저 태도를 보면 나는 피해자야.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얘기를 해버려요. 저렇게. 그죠? 윤석열이 한 거잖아. 네. 나 거기 불려가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경황이 없었어.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나 맨날 불러. 맨날 내가 시간 뺏어서 가야지. 변호사 비용도 대야지. 나 미치겠습니다. 시간 판사님.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판사의 말씀이 참 명확하죠. 그건 국민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한테 할 얘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는 왜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모르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진실되게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본인 스스로 국민에게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명징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또 이제 재판장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쫙 정리를 하니까 그때 가서야 제가 좀 떨떠름한 것 같았는데 표정은 뭐 미안합니다. 뭐 이런 느낌? 뭔가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태열 장관이든 조계훈 장관이든 다른 전직 장관들은 그래도 약간 쭈뼛쭈뼛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미안한 척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박상우는 나오자마자 나 피해자야 돈 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대놓고 합니까? 본인이 장관이었는데. 그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유유상종한 과학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공익에 봉사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가가지고 국토부 장관이면 그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면 집 투기나 하고 그러고 네. 살면 되지. 차라리.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 거면 그렇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장관이라고 의수대면서 돌아다니면서 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 애초에 그런 그 뭔가 공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공복이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 탑재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장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뭐 내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지금 내란 재판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에 나와가지고 저도 피해자입니다.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어떻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장관으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런 자들만 골라서 장관 시켰겠죠, 또 윤석열은. 네. 나하고 가깝냐 안 가깝냐 그렇죠. 아니면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기준이었겠죠. 인사를 낼 때의 기준이고. 지금 저 요즘에 그런 생각 드는데요. 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하고 다른 또 하나의 리그가 존재했던 거구나. 이게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데요. 그렇죠. 네. 판사들은 판사하고 검사 또 거기에 변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국민들의 삶이나 이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법리 논쟁하면서 네. 논리 게임하고 거기서 미꾸라지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새로운 리그가 하나 보이는 거고요. 지금 이 장관이라는 사람 보니까 우리 국민들하고 달리 지들끼리 짬짬이 해먹고 이런 리그가 또 하나 존재하는구나. 대한민국의 계급 사회구나. 대한민국이. 네. 이걸 제가 요즘에 막 절감하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어제 박상우 저 영상 보고 제가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거의. 어떻게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 맡고 있는 지기현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각각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물어보시는 거는 그냥 그거 같아. 앞부분 대화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그냥 끌어내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앞부분에 했던 대화 내용이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쭉 물어보시고 나중에 피고인이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근데 왜냐하면 또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아니 근데 아직 뭐 증거 채택 여부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저 근데 일단은 사용하게 하시면 이하상 변호사님 또 언제 오셨어? 사용하게 해두시면 저희들이 진행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좀 진행할게요. 일단은 물어볼 수 있는 거 빨리 물어보고 반대 신문 하실 때 또 막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예, 계속 하시죠. 예.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적응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고인 식사를. 우리 저 교도관님들이랑 좀 죄송하네요. 우리 속 기사님도 그렇고 다들. 예, 다른 뭐 특별한 건 없으시죠? 오늘 우리 저기 법정경위님 너무 죄송합니다. 법정경위님들 뭐 맛있는 거 한번 쏘든지 한번 해야지. 답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재판부 일단 뭐 원칙이나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법으로 꼼꼼하게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바구니에 담아놓은 다음에 그걸 나중에 뺀다는 게 쉽겠습니까, 재판장님? 지금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요가 그거 아닙니까? 담지 마라. 썩은 사과를 왜 근데 바구니에 이제 담습니까? 증거배제 재판장님? 결정 이런 경우를 일일이 하게 하면 증인 한번 나오시면은 그거 일일이 저희가 또 검토해서 또 뭐하고 하면 하루 이틀 막 해야죠. 하루 이틀 아니라 쉽지가 100날이 않아요. 걸려도 해야죠, 그거는요. 왜? 지금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거나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빨리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빨리 정리를 하죠. 정 오늘 못 끝내면 그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오시게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앞부분에 너무 힘을 많이 빼셔가지고 그 부분 다음에는 좀 물어보실 때 조금 균형 있게 지금 이 부분도 중요한데 앞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바람에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일단 빨리 물어볼 건 물어보시고 빨리 정리를 하죠. 이 누군가에게는 생사가 달린 일이었는데 지금 밥 걱정하고 있어요. 직위원. 도대체 권위도 없고 심각성도 없고 코트를 장악하는 장악 능력도 없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변호인들한테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땐 어떻게? 경박하다. 근데 이제 네. 경박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정에서 대장이잖아요. 그럼요. 제주지법 판사 같은 경우 숨도 쉬지 말라고 할 정도의 상황 정도라고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생사의 탈권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판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을 최대한 감경을 시키거나 무죄를 만드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거를 확정시켜서 내가 수사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장이니까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 태도를 보면 오히려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네네. 거의 본인이 특검 검사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판사한테 막 윽박을 지르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판사가 예 알겠고요. 이런 식의 대응을 한다는 건 이거 주기현 판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들을 정도로. 뭔가 약점 잡힌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까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판의 구도를 이 변호사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들이 이 판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대응하겠지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는. 그렇다면 주기현이 이 재판에 판사로 오게 된 과정 자체와 관련해서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네. 아니면 또 하나 진짜 이 재판 과정에서 주기현을 집어넣게 된 주기현 개인의 무엇인가 약점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는 이 재판정의 풍광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미 판사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헌법적 가치를 실행할 수 없는 판사의 재판을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이 계속 이 재판의 판사를 주기현을 끌고 가는 데는 네. 또 다른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 재판 과정은 우리가 뭐 화난다, 경박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인가 거대한 음모가 작동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네.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기현 판사 보니까요.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훈련병을 네. 우리 장군이 밥 챙겨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눈물겨운 모습 같다. 네.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이제 끼니 잘 챙겨 먹고 네. 끼니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군대가 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희 군의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병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몸이 약해져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전력 그렇죠. 손실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장군이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놓고 저거 우리한테 전력 손실되니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 같다. 그런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지금 윤석열 끼니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윤석열 때문에 밥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병 생긴 거 감안하면 맞아요. 어떻게 저런 끼니 걱정을 해주게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끼니 걱정을 해줍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도 안 네. 되는 거고요. 일종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저렇게까지 이진관 부장판사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오늘 아까 이제 박성우 전 장관 동아일보가 그 전 장관 행태를 비판했고요. 아, 네네. 오늘 경향신문이 이진관 판사를 칭찬하는 네. 사설을 썼더라고요. 오늘. 네, 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네. 내란 재판은 이래야. 그러면서 주기현 판사하고 비교가 된다. 아니 솔직히 비교하는 것도 미안해요. 이진관 그러니까요. 판사한테 좀 미안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판사를 이렇게 칭찬하는 사설을 쓰는 것도 참 이례적이죠. 그건데요. 네. 그럼 판사가 잘했다기보다는 내란 재판은 이러해야 한다고 그럼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규현은 그런 거에 관한 인식 자체가 탑재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적시처리 사건,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지규현한테 사건을 다 몰아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자연스럽게 배당이 된 거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주장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네. 근데 판사들도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식품이나 경제 분야 네, 네. 전담 재판부였다는 하다가.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한테 내란 사건 맡겨놓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놓는 이 대법원과 지금 사법부의 어떤 판단 능력과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적시 처리라고 해놓고 소위 말하는 직위원을 꽂아놓고 그러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사건까지 맡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인식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졌구나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바로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고 얘기를 하니 네.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무너지면 독립적인 재판을 하기 어렵고 독립. 네. 피고인의 뭐 일종의 이제 방어권 보장이 어려운 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버젓이 법원행정처장이나 사법부가 밝히고 있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하면 이건 공정한 거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입법부가 나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재판부가 필요할 때는 이거는 되고. 네, 외부의 압력이 되거나 네. 이렇게 되는 논리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의 리그가 따로 있는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못 느꼈을 뿐이지 그들은 항상 그런 리그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뜯어 고치거나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네. 정말 절실히 느끼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만의 리그, 어떤 사실상 이제 계급 사회인 거죠. 누군가는 무슨 죄를 저지러도 덮어주고 빠져나오고 핸드폰 끄면 그냥 연락 안 되고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 99%는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인데 이번에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하나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뭐 죄가 워낙 명백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한덕수 재판을 11월 중에 심리는 끝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직위원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 특검법에 의하면 신속 재판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헌법 말씀드렸듯이 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사에게 부여된 헌법적 가치, 그러니까 국가가 준 임무예요. 자세와 태도예요. 근데 당연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만든 입법기구에서 신속 재판을 하라고 했으니 난 신속하게 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진관 부장판사가 당연한 거예요. 직위원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어떤 칭찬을 받는 부각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 전 그런 측면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네. 전 그것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법원을 신뢰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 주기현 같이 저는 주기현은 진짜 밤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월 7일 날 탈옥을 시키고 난 다음에요. 네. 저희들 저녁 7시에 요 앞에 모여가지고 맞아요. 맨날 시위했어요. 맞아요. 그때 뭐 했는지 김밥 들고 먹으면서 시위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지가 내보내서 윤석열을 많은 국민들이 매일 깃발 들고 경복궁 앞에 가서 네. 그 추위 떨면서 김밥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앉아가지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밥 먹는 걸 같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재판이 어떤 성격인지를 명확히 알매도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1월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지금도. 자기 말에 의하면 12월까지 심리를 끝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심리 못 끝낼 것 같아요. 아직 증인이 30명이 남아있어요. 엄청 핵심 많죠. 증인들이. 네. 30명이 남아있고 지금 변호사 하는 얘기가 뭡니까? 따박따박 다 얘기 들어야죠. 얘기 안 듣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지연 작전이죠 사실. 네. 올 12월이요? 내년 12월까지라도 재판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직위원이 본인이 탈옥을 시켰으니 어떤 형태로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니까 천천히 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 직위원. 네네. 12월에 심리를 끝낼지 안 끝낼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은 말은 했지만. 1월에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박성재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네.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자 중에 한 명이 내란 범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인지 여부 얘기했죠. 예, 네. 이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저렇게 공개 재판에도 직위원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건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이제 11월, 12월 정도 다가오게 되면 저는 국회든 국민이든 어떤 형태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니 다음 그러니까- 달이면 벌써 1년이잖아요. 그러게요. 벌써 그러니까- 1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직위원이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정반대 결론 내린다면 전 가능성도 있다 보거든요. 우리 또 길거리에 나가서 또 그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건가? 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직위원 그 재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입법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땐 신속하게 사법부를 엄청나게 개혁의 바람에 휩싸이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럼 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법으로. 네. 네. 국민적 공감대가 아마 더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윤석열이 갑자기 재판 안 나오다가 재판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문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쇼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네. 직위원에 대한 기대. 네. 그리고 개몽령이 뭔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하는 기대.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직위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이런 걸 한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는 앞으로 증인신문이 한 달 이내에 끝나야 돼요.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안 지금 끝나면 두 달 12월 중순이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판결문 받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신중하게 쓰는지 몰라요. 양도 굉장히 많고요. 최소한 내란 재판 판결문 쓰는 것도 이것도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윤석열 풀어주기 전에 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12월 구속, 중순이면 네. 다 끝나야 돼요. 풀어준다는 건 이제 내년 1월 그 구속 만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년 거죠? 1월 구속 만기가 오기 6개월. 때문에 네. 6개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증인신문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보면 안다. 12월 만약에 말까지 넘어가면 이런 행태를 그대로 보이면서 박걱정하면서 변호인하고 농담 따먹기 같이 이렇게 판사가 재판을 끌고 나가는 거 꼬라지를 보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불안합니다. 저희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좀 다른 얘기인데 최근에 뭐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이모 씨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검찰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렸다, 도망갔다, 도주했다. 뭐가 숨길 게 많으신가 봅니다. 어쨌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가장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음에 처리했던 게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 보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건 당연한 거고 양평 뭐 다 당연한 거고 이 검사들을 끝까지 파헤치는지를 봐야지만 그게 하나의 바로미터,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어쨌든 특검이 당시 왜 무혐의가 났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는데 핵심은 검사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가운 뉴스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상식적 뉴스죠. 아니 검찰을 수사하는데 저 반가웠어요. 아, 너무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상식이 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고 국민적 상식과 무관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건희 특검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좀 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면 국민적인 신뢰에 약간 금이 간 게 사실이어서 저는 이건 하나의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들이 윤석열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초기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선물을 주려면 얼마나 포장을 잘했겠습니까? 근데 그 포장 자체를 잘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훔쳐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제가 볼 때 명백할 수 있다. 이게 뭐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뭐 이 건만 있는 거 대장도 뭐 다양한 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검찰들이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충견이 되기도 하고 사냥견이 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통해서 주진우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중기 특검이 국민에게 약간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스스로 개혁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투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반가운데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걱정. 네. 저는 특검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로 특검이 아마 기획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6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과라고 보기에는 김건희도 결국 이제 다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혐의를 지금 최근에 인정을 해가지고 명품백 받았니 어쩌니 이러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 네. 네. 그동안의 증거인멸 작업도 굉장히 많이 됐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사 성과가 나올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단계가 결국은 그 수사를 덮어주고 네.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검사, 검찰을 수사하는 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특검의 수사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하게 되고요. 네. 그 도주한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주하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1,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그 사람 또 그 당시에도 도주했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 당시도. 네. 도주했다가 네. 그 결국 기소 중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음주운전 관련된 혐의로 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불려 나왔다는 거잖아요. 작년 음주운전. 네. 그러고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한문혁 그 부장검사가 수사 지휘를 할 때였는데 재판에 나와가지고 저 조사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검사가 언제 조사 받았어요 그렇게 네. 하니까 그때 저 불러가지고 같이 조사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건 조사가 아니고 면담이지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들어서니까 다시 따박따박 나와가지고 재판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또 특검이 또 수사하니까 갑자기 뛰어내려가지고 어디 또 도망갔어. 전과도 몇 범이라고 하고. 그 사람 별명이 세강자예요. 아, 세강자. 주식에 무슨 아이디가 세강자였습니까?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세강자였어요. 본인이 또 세강자라고 그 주가 조작계에서는 상당히 뭐 브로커라고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쵸, 하던데. 그래서 예. 유명한. 그다음에 김건희는 인정한 게 아니고요. 1억 이하로 맞추려고 지금 숫자 맞춘 거예요. 1억 이하면 좀 형량이 적으니까. 아, 그 샤넬백 2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프는 아니, 2천. 그거는 샤넬백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측근이 가가지고 백을 바꿔왔잖아. 신발하고도 바꿔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용감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목걸이를 유전자 감식을 좀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김건희 그래요? 어떤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한 가능성이 번이라도 있어 보이거든요. 했으면. 왜냐하면 그거 네. 빡빡 씻지는 않잖아요. 워낙 비싼 거 6천만 원이 넘는 거라. 아, 그게 괜히 말씀하셔가지고 빡빡 닦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 그래요? DNA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연장 승인했다라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조국 박사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